장이 끝나도 투자는 끝나지 않는다. 안녕하세요. 어예진의 방과 후 목돈연구소 어예진입니다. 12월 19일 금요일 오늘 코스피 강보합으로 거래 마감했습니다. 0.65% 오르면서 4020, 4천선 회복했는데요. 어제 미증시에서 메모리 기업이죠. 마이크론이 예상치를 크게 웃도는 실적과 향후 전망을 발표하면서 마이크론 비롯한 기술주들이 상승을 했는데 오늘 우리 시장은 그 영향을 온전히 받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장중에 0.25%포인트 금리 인상을 단행한 일본은행 이슈 때문인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1.55% 상승한 915로 긍정적인 모습 보였습니다. 오늘 달러원 환율은요. 2원 내리면서 1,476원 기록했습니다. 지금 이곳 목동의 기온은 9.3도입니다. 다음 주에 크리스마스가 있어서 그런지 거리 분위기가 울긋불긋하더라고요. 어예진의 방과 후 목돈연구소 시작합니다. 이한철의 슈퍼스타 어예진의 방과 후 목돈연구소 첫 곡으로 띄워드렸습니다. 문자 소개해드릴게요. 모지우님께서 불금이라 소장님 목소리가 더 달달하게 들립니다. 그런가요? 기분 탓일 수도 있어요. 네, 저도 기분이 괜히 달달해지고 좋은데요. 고맙습니다. 신영수님께서 어소장님 반갑습니다. 조금씩 똑똑해져가는 제 모습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만 얻어가자라는 마음으로 들렀어요. 많은 정보 부탁드려요. 와, 감사합니다. 이런 메시지 받을 때마다 진짜 뿌듯하거든요. 김다희님께서 안녕하세요. 방과 후 목돈연구소를 들으며 남편과 이야기하는 주제가 바뀌었어요. 소장님 덕입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뭐 오늘 저 뭔가 울컥하게 하시려고 이렇게 여러분 작정하셨어요? 왜 이렇게 감동 가득한 메시지들을 보내주고 그러시는 거예요? 나 이러다가 방송 중에 울겠네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뿌듯합니다. 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4시에 문 여는 SBS 라디오 어예진의 방과 후 목돈연구소는요. 무료로 SBS 라디오 들을 수 있는 어플 고릴라 그리고 유튜브 채널 시교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35 무료 어플 고릴라로 문자 보내주시면요. 저와 소통하실 수 있어요. 오늘은 자동차의 세계로 떠나는 방과 후 차차차 타고 쉽고 재밌게 경제 공부하는 방과 후 경제 교실로 떠나볼 건데요. 오늘 주제는 ISA. 평소 ISA에 대해서 궁금하셨던 분들 기대해 주세요. 저 어예진이 직접 고른 꼭 알아야 할 뉴스 어뉴스 오늘도 배달 왔습니다. 외로움 하면 여러분은 누가 먼저 떠오르세요? 혼자 계신 할머니, 할아버지처럼 노년의 모습을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요,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요즘 전 세계에서 가장 외롭다고 답하는 세대는 노년층이 아닌 바로 20대입니다. 영국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자주 또는 늘 외롭다고 가장 많이 답한 세대가 20대로 나타났습니다. 20대 3명 중 1명은 항상 외롭다고 느낀다는 건데요. 반면 70대 이상 노년층은 그 비율이 17%에 불과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전 세계 연구를 종합해봐도 외로움을 가장 많이 호소한 연령대는 청년과 청소년이었습니다. 라떼 시절 떠올리며 듣는 어른들은 이해가 잘 안 갈 수도 있습니다. 가장 자유롭고 화려한 시절인데 SNS 친구도 수백 명인 아이들이 도대체 왜 이렇게 외로운 걸까 하고요. 전문가들은 요즘 20대를 흩어지는 나이라고 설명합니다. 우리는 미드 프렌즈를 보면서 20대의 낭만을 꿈꾸지만 현실은 정반대라는 거죠.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 전선에 뛰어들면서 친구들은 전국으로 흩어지고 낯선 도시에서 인간관계를 0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막막함. 그게 지금 20대의 현실입니다. 결혼과 출산도 늦어지거나 안 하게 되면서 혼자 살아가는 시간도 점점 길어지고요. 과거에는 동네 모임, 동호회 같은 연결망이 있었지만 지금은 많이 사라졌죠. 헬스장만 가도 다들 헤드폰을 쓰고 있으니 누구에게 말을 걸 틈조차 없는 세상이 됐습니다. 여기에 재택근무와 쉐어하우스는 외로움을 더 부추깁니다. 집 밖으로 나갈 일이 줄어드니 사람 만날 기회가 적고요. 월세 아낀다고 쉐어하우스에 살지만 방문 닫고 들어가면 남남이니까요. 말 그대로 군중 속의 고독입니다. 그래서 사실 20대가 느끼는 지금의 외로움은 내가 못나서
사회성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세상의 구조가 바뀌면서 생긴 자연스러운 진통에 가깝습니다. 해결 방법이 있을까요? 당장은 각자가 나를 단단하게 하는 시간으로 만드는 수밖에 없습니다. 고독은 사실 인간을 깊게 만들기도 하거든요. 진흙탕 같은 20대 삶이지만 깊고 진한 향을 내뿜는 연꽃은 언제나 진흙에서 피어난다는 사실. 어방목의 20대 청취자를 응원하며 이상 어뉴스였습니다. 매주 금요일마다 자동차 세계로 떠나는 드라이브 방과후 차차차. 오늘도 카메거진 최정필 기자가 가이드해드립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요즘에 그 자동차 업계 보면요, 네. 뭐 전기차, 자율주행 이런 얘기 나오면 다들 좀 숨소리가 굉장히 좀 무거워지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여러 기업들이 좀 변화를 겪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를 어떻게 보면 성장통으로 봐야 될까요? 아니면 본격적인 어떤 생존 경쟁에 들어갔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성장통이라고도 볼 수 있기는 한데 저는 네. 이거를 약간 좀 업계의 춘추전국 시대 같다라고 좀 이야기를 하고 싶거든요. 기존에 전기차라는 게 없을 때는 이제 굉장히 오랫동안 머물러 있었던 레거시 브랜드들이 굉장히 강한 영향력을 발휘를 하고 있었는데 네. 전기차라는 게 등장을 하고 이제 상용화가 되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완전히 새로운 시장이 열린다 그런 입장들이 좀 많아지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이번에는 우리가 한번 주도권을 가져볼까 이러면서 굉장히 전폭적인 지지를 하는 그런 나라들도 있었고요. 굉장히 폭발적인 자본력을 기반으로 해서 굉장히 폭발적인 성장을 한 것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잘 해왔던 것들이 물론 중요하긴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닌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아무리 전기차가 대세가 됐다고는 하지만 이게 좀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었거든요. 우리가 볼 때는 전기차 아직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들도 있다 보니까 굉장히 좀 다양한 선택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딱 어느 시점에 그런 선택들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가 조금 애매하긴 한데 대체로 비슷한 시기에 그런 선택들을 하게 됐거든요. 네. 시기로 보게 된다면 한 5년에서 7년 정도 전입니다. 그때쯤에 우리는 전기차 브랜드로 완전히 전환을 할 겁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도 있었고 우리는 조금 이따가 판단을 해야 되겠어요. 이렇게 결정을 한 것도 있었거든요. 이제는 그때 했던 그런 선택의 결과들이 하나씩 표면 위로 올라오기 시작을 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5년에서 7년 전에 이제 전기차 어떻게 해야 되지 하면서 결정했던 그 선택지가 네. 이제 와서 이제 하나씩 계산서가 날아오기 시작했다. 그런 얘기군요. 그때 이제 과감하게 베팅하고 뭐 지금 계산서 받아든 회사들도 있을 테고 그런 회사들 지금 웃고 있어요? 아니면 우리가 이제 카드 고지서 봤을 때처럼 네. 막 뜨악하고 계산기 다시 막 두드려 보고 있어요? 이게 보통 카드 고지서가 날라오면 마음이 무겁죠. 네. 아니 네. 내가 이렇게 썼다고? 네. 이런 근데 생각도 따지고 들고. 보면 다 내가 쓴 게 맞거든요. 자동차 회사들도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가 오늘은 두 가지 이슈를 한꺼번에 말씀을 드릴 텐데 큰 틀에서는 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다 계산서를 조금 세게 받았어요. 그 이야기를 드리게 될 텐데 그 계산서의 결과가 생존을 할 수 있느냐의 문제까지 지금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기업도 있고요. 그동안에 투자해왔던 것들을 모두 버릴 각오로 몇 발자국 물러서겠다라고 선언한 이 기업들도 있습니다. 네. 오늘은 그 이야기를 같이 보여드리도록 할 거예요. 사상 초유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이제 자동차 업계에서 이런 말이 나올 정도면 그냥 웬만한 일은 좀 아니라는 그런 느낌을 좀 받거든요. 어디에서 무슨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네,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곳은 지금 독일 브랜드 중에서도 가장 오래된 브랜드가 어딘가 하면은 사실 폭스바겐이거든요. 네. 이 폭스바겐이 최근에 독일 드레스덴에 있는 공장을 폐쇄하겠다라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지난 16일 공식적으로 생산을 중단을 하고 공장 폐쇄에 들어가게 됐는데 드레스덴이라는 공장이 어떤 느낌인 거예요? 드레스덴 공장을 우리나라로 비교를 해서 이야기를 네. 하면은 네. 지금은 삼성전자가 수원에 공장이 없고 이제 수원엔 연구단지만 있는데 네. 수원 공장 우리 폐쇄할 겁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수준이고 오. 자동차 회사로 본다면은 현대차 그룹이 우리 울산 공장을 잠깐 닫아야 될 것 같아요라고 이야기를 하는 수준입니다. 아하. 핵심이 되는 생산 거점 그것도 본사가 있는 본 고장에서의 공장을 폐쇄를 한다라는 건데 폭스바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폭스바겐 브랜드가 생기고 88년 동안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만큼 폭스바겐에 굉장히 커다란 위기가 닥쳤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건데 네. 이런 정도의 결정이 갑자기 내려졌냐 하면 사실 그렇진 않아요. 사실 이 결정 자체는 작년에 이미 내려지게 됐는데 작년에 노조하고 굉장히 좀 치열하게 싸우면서 이 합의를 끌어냈거든요. 사실 폭스바겐이 원래 하려고 했던 계획은 폭스바겐이 지금 독일에 있는 공장이 총 10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최소 3개를 닫겠다라는 거였습니다. 최소 3개를 닫고 3개의 공장만큼의 인력도 감축을 하고 그만큼 임금도 줄여나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건데 노조에서 굉장히 크게 반발을 하게 되면서 일단은 드레스덴에 있는 공장만이라도 일단 폐쇄를 하자. 그렇게 좀 합의가 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수행을 하게 된 거는 드레스덴 공장 하나만 폐쇄를 한 거지만 실제 상황은 더 심각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얘기는 장사가 좀 안 된다라는 수준이 아니라 뭔가 회사의 구조 자체를 뭔가 흔들 정도의 결단으로 들리는데 그래도 지금 폭스바겐이 판매량으로 따지면은 글로벌 탑3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네, 지금 글로벌 탑3를 보면은 토요타, 폭스바겐, 현대차 그룹 이런 순서로 가고 있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보면은 토요타가 1082만 대를 판매를 했고 폭스바겐 그룹이 903만 대 그리고 현대차 그룹이 723만 대를 판매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매출액으로 보게 되면은 폭스바겐이 토요타보다 훨씬 더 많은 그런 실적을 내고 있거든요. 네. 그럼에도 폭스바겐이 드레스덴 공장을 폐쇄를 하고 또 추가적인 공장 폐쇄까지 검토를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사실 중국의 영향이 조금 컸습니다. 중국 내에서 중국 전기차 브랜드들이 워낙에 많아지다 보니까 폭스바겐 전기차를 사야 되나라는 생각을 중국 내에서 하게 되고 그러니까 중국에서의 수요 감소가 발생을 하게 되고 그 물량들을 다 유럽 내에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유럽 내에서도 전기차가 지금 어느 정도 풀렸다 보니까 계속해서 수요 저하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원래 중국에서 폭스바겐이 그래도 좀 인기가 있고 굉장히 사실상 국민차에 가까운 수준이었죠. 그렇죠. 그리고 네. 거기 폭스바겐 실적의 대부분이 중국에서 어땠냐로 판가름이 나기도 했었는데 전기차는 이제 그런 실적을 내지 못했다는 거군요. 근데 이제 그래도 판매량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매출액이 1등이란 말이에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폭스바겐이 구조조정까지 해야 되는 이유가 뭔가를 살펴보려면은 사실 2020년까지 돌아가야 됩니다. 딱 5년 전이거든요. 네. 그때 당시에 폭스바겐이 선택했던 거는 자동차 제조사를 넘어서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기업으로 넘어가겠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이야기하면은 SDV 전문 기업으로 변신을 하겠다라는 거였어요. 그러면서 폭스바겐이 한 가지 이 노림수를 던졌는데 그게 뭐냐면은 자율주행과 관련된 미래 모빌리티에서 핵심이 되는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하는 기업인 카리아드라고 하는 기업을 직접 설립을 하면서 그 시장에 나서게 된 겁니다. 인수한 것도 아니고 직접 설립을. 네. 근데 그때 당시에 폭스바겐 그룹의 회장이 누구였냐면은 허버트 디스라고 하는 회장님이었는데 네. 그분의 역점 사업이었거든요. 근데 여러 가지 기업들에서 여러 다른 브랜드에서도 물론 배터리라든가 자율주행과 관련된 소프트웨어라든가 그런 것들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구매해서 쓰기는 하겠지만 언젠가는 그 기업들도 이런 소프트웨어를 직접 만들려고 하는 쉽게 말해서 내재화를 시도를 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장에서 선도적인 위치를 가져갈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다가 먼저 투자를 한다라고 선택을 했던 거였어요. 그런데 이거를 하면서 시도 자체는 굉장히 좋았다는 평가를 받는데 한 가지 간과한 게 뭐냐면은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너무나도 컸던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좀 성공하면 대박인 거고 네. 실패하면 쪽박인 그런 상황이었는데 폭스바겐이 좀 너무 큰 모험을 한 거 아닌가? 아니면 너무 좀 큰 판에 그런 것에 너무 큰 투자 이렇게 돈을 많이 쏟아부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사실 폭스바겐 그룹이 이 카리아드에 지난 5년 동안 쏟아부은 투자금이 약 120억 유로입니다. 우리 돈으로 따지면 21조 원에 달하거든요. 근데 카리아드는 같은 기간 동안에 이 실적이 어떻게 됐는지를 보면은 누적 적자만 70억 유로입니다. 우리 돈으로 하면 12조 내지 13조 원이 손실이니까 폭스바겐 그룹에서 투자한 금액을 사실상 다 날렸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폭스바겐 그룹의 지난해 실적이 매출로 봤을 때만 하더라도 3,247억 유로 그리고 순이익이 124억 유로였습니다. 이거를 계산을 해서 보시게 되면은 매년 벌어들였던 돈이 전부 다 카리아드를 통해서 다 빠져나갔다라는 이야기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물론 여러 브랜드끼리 이제 폭스바겐 그룹 안에 있는 브랜드끼리 이런 비용들을 나눠서 부담을 하기는 했겠지만 네. 결국에는 폭스바겐만큼 매출이 안 나오는 브랜드도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서로가 적자 폭이 커지다 보니까 서로 다시 이거를 일종의 리볼빙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누적 적자가 계속해서 심해지다 보니까 결국에는 내재화에 실패를 했다라는 평가를 받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카리아드 프로젝트가 실패를 하다 보니까 2022년에 결국에는 이 허버트 디스 회장이 사임을 하게 됩니다. 일종의 네. 책임을 지게 된 건데 그렇게 되면서 폭스바겐 그룹 내에서도 변화가 생기게 됐고 당시에 이제 독일의 정책적인 부분에서도 좀 변화가 생기게 됐어요. 네. 그러면서 새롭게 CEO로 올라가게 된 사람이 지금의 회장인 올리버 블루메라고 하는 회장인데 네. 이분이 등장을 하게 되면서 우리는 이제 확실하게 재무적인 성과를 개선을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겠다. 카리아드도 우리가 확실하게 실패했다는 걸 인정을 하고 실적 개선에 더 집중을 하겠다라는 선언을 하게 되면서 지금의 상황에 돌아오게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제 혼자 다 해보려고 네. 그러니까 끙끙거렸는데 소프트웨어 내재화까지 사실 되면은 엄청난 경쟁력이니까 근데 이제 그런 승부수가 결국엔 돈도 잃고 시간도 잃고 사람까지 이렇게 만든 셈이 됐네요. 근데 또 궁금해지는 게 앞에서 몇 발자국 좀 물러서더라도 제대로 가겠다라고 선택했던 네. 그런 회사가 있다고 했잖아요. 여기는 어디예요? 이거는 우리나라 기업입니다. 이제 인사 관련, 재계 관련된 소식들을 좀 많이 살펴보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제 굉장히 바쁘셨을 텐데 어제까지 해서 현대차 그룹이 최종적으로 사장단 인사를 모두 밝히게 됐거든요. 네. 근데 이게 그동안의 사장단 인사가 나왔던 이 시점과 시기 같은 것들을 보게 됐을 때 굉장히 느린 속도로 발표가 됐어요. 그렇게 된 배경의 시작이 어디냐면은 사실 그동안의 현대차 그룹 안에서 자율주행차하고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기반 이 SDV를 총괄하고 계셨던 분이 이제 사임을 하셨거든요. 사임을 하시게 되면서 그동안 그분이 하셨던 이 작업들에 대한 평가들이 굉장히 냉철하고 날카롭게 들어갔습니다. 네. 그러면서 그것들을 다시 돌리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라는 평가가 나오게 되면서 이 사장단 인사가 전체적으로 굉장히 좀 칼바람이 불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날카롭게 들어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 배경에 계셨던 분이 사실은 이제 현대차의 첨단차 플랫폼 본부장이었던 송창현 사장이었거든요. 네. 이분 같은 경우에는 42닷이라고 해서 자율주행 쪽에서는 항상 언급이 되는 현대차 그룹의 자회사 같은 이제 회사인데 처음에는 이 송 사장님이 직접 창업을 하셨던 회사였습니다. 이거를 현대차 그룹에 인수되는 형태로 가져가시게 되면서 첨단차 플랫폼 본부장을 같이 하셨던 건데 이분이 지난 5년 동안 어떤 거를 했느냐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았어요. 거기에다가 최근에 나왔던 게 뭐냐면은 테슬라가 FSD를 우리나라에 공식적으로 론칭을 하게 됐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테슬라는 저만큼을 하는데 현대차는 뭐 한 거야? 라는 평가가 나오기 시작을 하다 보니까 위쪽에서도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에 잘못해온 것 같다. 냉철하게 다시 분석해서 다시 시작을 해야 될 것 같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해왔던 거를 전면적으로 좀 포기를 하는 그런 형태를 좀 취하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표현을 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우리가 가던 길이 틀렸을 수도 있다라고 네. 어떻게 보면 공식적인 인정을 한 거라고 볼 수 있겠는데 사실 자동차 업계에서는 시간이 곧 기술이고 네. 데이터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렇게 결단을 내리기도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테슬라가 가장 무섭게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FSD가 미완성이라고는 하지만 그거를 베타 테스트 형태로 배포를 하면서 이 실제 사용자들한테서 데이터를 더 축적을 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테슬라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시면은 지금까지 FSD로 전 세계에서 달린 키로수가 몇 킬로 이런 거를 실시간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자율주행차 시장에서는 누적된 데이터 그리고 연속적으로 누적된 데이터가 굉장히 큰 가치를 지니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렇죠. 그동안의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에는 42닷을 통해서 했었던 5년간의 데이터를 모두 버릴 각오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현대차 그룹이 지금 SDV 앞으로 나오게 될 차들에 적용하려고 지금 개발해 오고 있던 것 중에 하나가 네. 플레오스라고 하는 자동차용 OS였습니다. 이거를 양산차 버전으로 지금 개발을 하려고 했던 게 플레오스 커넥트라고 하는 버전이었는데 네. 이런 것들도 지금 실제 양산차에다가 적용을 하려고 계획을 했었지만 다 미뤄진 상황이거든요. 이런 것들도 전부 다 포기를 하고 새롭게 개발을 할 각오까지 했다라고 보시는 게 좀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송창현 사장이 사임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와 동시에 그 비슷한 시기에 같이 사임을 하시게 된 부분이 국산차 R&D 본부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신차 개발과 관련되어 있는 모든 사장들이 다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거기에다가 그룹의 전체적인 전략을 책임을 지시는 경영연구원장이라든가 마케팅 본부장, 북미 시장에 대한 본부장까지 모든 사장단이 다 바뀌게 됐습니다. 사실상 완전히 세대 변화가 일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인데 네. 이런
기존에 계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매체에서도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고 실력자라고 평가를 받았던 분들도 계셨거든요. 그런 분들까지 전부 다 물갈이를 했다라는 거는 현대차 그룹에서는 우리가 완전하게 체질 개선을 해야 된다. 늦었다는 걸 인정을 하고 실패했다는 걸 인정을 해야 된다라는 거를 대외적으로 공식적으로 밝혔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현대차한테는 진짜 지금 상황이 정말 다시 뼈를 깎아보자 하는 상황 같기도 한데 이게 위기라는 점을 좀 확실히 알 수 있는 포인트가 있을까요? 보통 이런 이슈가 생기게 되면 우리가 집중하는 건 회장님의 입입니다. 근데 회장님 같은 경우에는 보통 그런 거를 공식적으로 밝히기를 굉장히 조심스러워 하시는데 네. 정의성 회장이 이제 사실상 직접적으로 이 실패를 인정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최근에도 좀 뵙고 오기는 했는데 이제 테슬라나 최근에 빠르게 치고 오는 중국 브랜드하고 비교를 했을 때 우리나라의 자율주행 기술이 어느 정도냐라고 여쭤봤더니 네. 솔직하게 말해서 더 빠르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근데 우리가 추구를 해야 되는 거는 속도가 아니라 안전하게 가야 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 말은 우리가 그 경쟁사들보다 빠르지 않다라는 걸 인정을 하신 셈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략을 완전히 재수정하는 대신에 확실한 완성도를 갖고 있는 방향으로 가겠다라고 좀 방향을 다시 잡았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카메거진 최정필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저희는 원필의 행운을 빌어줘 듣고 2교시로 돌아올게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후 4시부터 5시까지 경제에 관한 모든 것을 충전하는 시간입니다. SBS 라디오 어예진의 방과후 목돈연구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문자 소개해드릴게요. 7785님께서 어뉴스 들으시고 20대 아들이 있는 저도 어뉴스 공감됩니다. 이렇게 해주셨어요. 우리도 20대 때 생각해보면 참 어른들은 우리만 몰라 이런 생각 했잖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 되게 힘들게 느껴지는 것들도 참 많았는데 요즘은 또 이제 세상의 구조가 바뀌면서 이런 고민들이 있더라고요. 네, BBC 뉴스에 나온 기사였는데 네, 이렇게 공감해 주시니까 감사합니다. 5145님께서 아내를 위해서 카드를 건네면서 머리 할 때 됐지 머리하고 와 했더니 머리 어떻게 바꿀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뭘 해도 다 예뻐 했더니 당신은 나에게 관심이 없구나 라고 하면서 화를 내네요. 제가 뭘 잘못한 건가요?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글쎄요. 저도 굉장히 당황스럽지만 우리 오늘 옆에 계신 김나영 선생님하고 이제 고민을 해봤는데 조금 더 자세하게 스타일을 얘기하셨어야 되지 않을까. 당신은 퍼머 머리도 잘 어울릴 것 같고 커트가 좀 나을 것 같다. 아니야. 저번에 웨이브도 진짜 예뻤는데 하면서 당신은 뭘 해도 다 이뻐. 이렇게 그 사족을 좀 더 붙였어야 되지 않나. 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잘 수습하시고요. 힘내십시오. 네, 권영재님. 26년지기 친구한테 퇴직금 사기 당하고 또 힘들게 하루하루 보냈는데 와이프 설득으로 초심으로 시작합니다. 택배 알바, 3잡, 4잡 시작하면서 돈 벌러 갑니다. 아자 화이팅 보내주셨어요. 야, 26년지기 친구한테 배신당한 것도 상처 많이 받으셨을 것 같고 퇴직금 사기 당한 것도 굉장한 상처가 되셨을 텐데 와, 이렇게 와이프의 설득으로 초심으로 시작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이미 절반 이상은 성공했다고 봅니다. 이렇게 곁에 따뜻하게 응원해주는 와이프분이 계시는 것도 너무나 감사한 일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일을 시작하면서 돈 벌러 간다고 화이팅 하시는 것도 정말 대단한 마음이에요. 앞으로 좋은 일만 생기실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어방목도 어예진도 같이 응원 드리겠습니다. 화이팅! 자, 오늘 퀴즈 풀고요. 2교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글로벌 자동차 시장에 큰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오늘 1교시 방과후 차차차에서 다룬 것처럼 글로벌 자동차 브랜드인 이 회사가 88년 만에 처음으로 독일 내 공장 폐쇄를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전기차 시대에 발맞춰 대규모 투자를 단행했지만 중국 시장에서의 판매 부진과 전기차 수요 둔화가 겹치면서 결국 구조 조정에 나서게 된 겁니다. 특히 독일 공장은 유럽 자동차 산업의 자존심으로 불리는 곳이어서 그 충격은 더 크게 다가오고 있는데요. 여기서 퀴즈입니다. 독일 볼프스부르크에 본사를 둔 제조사로 도요타, 현대차 그룹과 함께 글로벌 판매량 탑3를 형성하고 있는 이 회사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자, 보기 있습니다. 1번 페라리, 2번 혼다, 3번 폭스바겐. 네. 힌트를 굳이 드리자면 무당벌레?
하면 생각나는 차가 이 회사 차죠. 정답 아시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35나 무료 어플 고릴라로 보내주세요. 당첨되신 분들 중에 추첨해서 편의점 상품권 보내드리겠습니다. 경제 용어부터 투자법까지 실생활에 꼭 필요한 경제를 배우는 방과후 경제교실. 오늘도 김나영 선생님에게 배워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주제 뭐 준비해 오셨나요? 오늘 ISA 하려고 하는데요. 네. 연말이잖아요. 올해 가기 전에 꼭 만들어 놓으면 좋은 절세 통장입니다. 지금 당장 투자할 돈 없어도요. 올해 가기 전에 만들어 두시면 좋은 이유, 활용법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네, ISA 개인 종합 자산 관리 계좌라고도 하는데 사실은 이렇게 약자로 불리는 상품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좀 헷갈릴 수 있거든요. 정확히 어떤 상품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여러 금융 상품을 투자할 수 있는 절세 주머니다. 그러니까 통장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안에서 주식도 살 수 있고 채권, 펀드 등 다양한 금융 상품, ETF도 가능하고요. 네. 그렇게 투자를 해서 굴리다가 이제 해지할 때 세제 혜택을 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 안에 뭘 담든 세금을 깎아주는 거니까 ISA는 꼭 만들어야 된다 이런 말씀 같은데 구체적으로는 어떤 절세 효과가 있어요? 저희가 예금 채권에서 뭐 100만 원 이자를 받았다. 네. 그러면 15만 4천 원, 15.4%를 떼거든요. 세금으로. 근데 ISA 안에서 하면 이런 배당이나 이자 소득에 대해서 면제 해주고, 그러니까 200만 원 혹은 400만 원까지 면제를 해주고 그 이상 되는 것도 좀 적게 9.9% 내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게 얼마든지 세금을 아예 안 내는 상황이 있는데 네. 이거는 진짜 아예 안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형이 있고 서민형이 있어요. 네. 근데 200만 원, 일반형은 200만 원까지, 서민형은 400만 원까지는 완전 비과세 되고요. 그 한도가 넘어도 분리과세로 9.9%만 냅니다. 그래서 다른 통장에서 하면 15.4% 되고 네. 또 그것도 이제 금융소득 다른 거랑 다 합산이 되잖아요. 근데 이건 합산을 안 하고 하다 보니까 훨씬 적게 내는 거고요. 이런 혜택을 받으려면 네. 주의해야 되는 점이 있는데요. 네. 최소한 통장을 만들고 3년은 의무가입 기간으로 두셔야 돼요. 만약에 그 전에 인출을 하셔야 된다. 그러면 세금을 15.4% 내게 되는데 이게 뭐 페널티 개념은 아니에요. 어차피 다른 통장에서 하셨어도 그거 내는 거니까요. 네. 그래서 돈 없어도 올해 안에 꼭 만들면 좋다 제가 강조를 했는데 네. 이게 왜 그러냐면 돈 넣은 시점에서 3년을 유지해야 되는 게 아니고요. 네. 내가 그냥 통장을 만들어 놓은 시점. 계좌 개설일부터. 그렇죠. 그래서 지금 만들었다. 근데 별로 안 넣었다 해도 나중에 이제 뭐 몇 년 지나가지고 넣어도 만든 일자로부터 만 3년이기 때문에 그래서 좋고요. 또 납입 한도가 있어요. 이게 좋은 거다 보니까 한도를 정해놨거든요. 네. 통장에 납입할 수 있는 연 한도는 2천만 원. 이고 이 통장 자체의 전체 한도가 1억 원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 안에서 해야 되는데 만약에 올해 지금 12월이잖아요. 네네. 근데 개설을 했어요. 네. 그럼 해가 바뀌잖아요. 1월이 되면. 그럼 또 늘어나네요? 그렇죠. 그러면 4천만 원까지 내년에 넣을 수 있어요. 2달 만에 그렇죠. 한도가 그렇게 늘어나는군요. 네네. 그러니까 그 빈 통장이라도 당장 만들어 놔야 뭔가 네. 저축할 수 있는 한도가 마일리지처럼 매년 이렇게 차곡차곡 쌓인다. 이런 얘기인 것 같고 ISA 만들고 그 안에서 투자하면 사실 남들 세금 낼 때 나는 안 내거나 그쵸. 아니면 내야 되는 경우가 생기더라도 그보다 절반 정도만 내면 된다. 이런 네. 것만 기억하면 될 것 같은데 아까 일반형, 서민형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거는 어떤 차이예요? 그러니까 ISA가 만 19세 이상이면 다 만들 수 있는데 그중에서 서민형을 만들 수 있는 조건이 좀 따로 있어요. 근로소득자의 경우에는 총 급여액이 5천만 원 이하, 또 종합소득 금액이 3,800만 원 이하인 사람은 서민형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좀 소득이 적은 분들한테 더 이제 혜택을 많이 주려고 서민형을 만든 거죠. 근데 이런 경우도 생길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가입할 때는 나의 조건이 서민형이었어요. 네. 그런데 내가 열심히 잘 해가지고 소득이 높아지면 내 조건이 조금 덜 혜택을 받는 일반형으로 바뀔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이럴 때는 어떻게 돼요? 가입 시점이 중요한 거라서요. 가입 시점에 서민형 충족되시면 소득이 늘어나도 유지가 가능하세요. 해지하기 전까지는 그렇게 되고요. 그래서 서민형 요건이 된다 하시면 얼른 지금 만들어 놓으시면
좋으시면 좋고 만기를 아주 길게 뭐 9,999년 이렇게 해두시는 게 좋은데요. 네. 그 이유가 그러니까 만약에 만기가 이제 뭐 3년으로 해놨어요. 근데 그러면 해지를 그러니까 그때 되면은 이제 찾아야 되잖아요. 네. 만약에 연장을 하고 싶으면 연장할 수는 있는데 그때 만약에 이제 그 서민형 요건이 안 된다, 이제 소득이 더 많아졌다라고 하면 연장이 안 되고 이게 일반형으로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네. 어쨌든 소득이 늘어나도 가입할 때 자격으로 네. 혜택을 좀 고정시켜 준다는 게 포인트 같은데 내가 네. 지금 조금 덜 벌어도 자격이 될 때 빨리 이제 서민형으로 만들어 두는 게 나중에 부자 돼서도 좀 이득이다. 네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가입 요건에 따라서 일반형, 서민형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막상 이제 또 뭐 증권사든 은행이든 ISA 가입하려고 가면 또 그 투자 방식에 따라 가지고 종류가 또 나뉘어요. 그래서 신탁형 있고 일임형 있고 또 중개형 이렇게 나눠지더라고요. 이런 것 때는 어떻게 다 다르고 뭘 선택하면 좋은 거예요? 이게 본인이 투자 상품을 어떤 거를 할 거냐에 따라서 이게 나누는데요. 네. 본인이 이제 뭐 주식 뭐 투자도 공부해가지고 내가 좀 적극적으로 하겠다라고 하면 증권사에서 중개형을 만드시는 게 제일 좋아요. 네. 네, 예금을 담을 수는 없다라는 게 단점이고요. 네, 주식, 채권, ETF 다 가능합니다. 중개형에서. 근데 사실 증권사에서도 일부 이제 은행 계열의 예적금을 취급하는 경우도 있긴 한데 이게 증권사마다 하는 데가 있고 또 안 하는 데가 있으니까 네. 이런 거를 조금 참고하시면 좋겠고 일임형은 또 뭐예요? 일임형은 말 그대로 대신 투자해줘라고 하고 완전히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어떤 걸 선택할 수는 없어요. 나 이런 주식 사고 싶어 이렇게 해서 선택할 수가 없고 그냥 일임형은? 완전히 맡겨버리는 건데 운용 보수를 좀 내야 돼요. 그렇죠. 그냥 해주진 않겠죠. 그렇죠. 0.5%에서 1% 정도 되고요. 근데 어떤 걸 선택을 하냐면 나는 공격적으로 할래요. 그럼 뭐 위험 중립적으로 할래요. 위험 회피로 할래요. 그러니까 안전하게 할래요. 이런 것만 선택을 하면 그냥 알아서 그 투자 전문가의 포트폴리오로 굴려주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신탁형은 뭐예요? 신탁형. 네, 신탁형은 금융 상품을 이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거는 중개형하고 같아요. 그런데 직접 사는 게 아니라 금융회사 직원이 대신 사주는 거예요. 나 이거 사고 싶어요라고 하면 운용 지시를 받아서 대신 사주는 거죠. 찍어주기만 하는 거다. 네, 그런데 네. 이건 은행에서 하실 수 있고, 네. 그러니까 신탁형하고 중개형하고 다른 점이 신탁형은 은행에서 가능하고 예금이 가능해요. 아, 그런데 주식을 못 사요. 아하. 그런데 중개형에서는 주식이 되고 예금이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수수료 아끼고 내가 직접 투자하겠다 하면 이제 중개형. 네. 아 몰라 알아서 좀 굴려주세요. 내가 돈은 드릴게. 그러면 일임형. 네네. 이렇게만 기억해도 헷갈리지는 않으실 것 같네요. 네. ISA에서 그런 얘기 좀 들어본 적 있어요. 일반적으로 이제 주식을 사는 거는 그 일반적인 주식을 사는 건 좀 비효율적이다 이런 얘기 들었거든요. 이거는 무슨 얘기예요? ISA 계좌가 절세 계좌라서 좋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보통 우리가 일반적인 주식을 사면 거기서 바라는 거는 시세 차익인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주식의 시세 차익에 대해서는 원래 세금이 없어요. 다른 일반 통장에서 해도. 그러니까 대주주는 내지만 네네. 거의 우리가 대주주는 아니니까 그래서 세금을 원래 안 내는 거를 ISA 계좌에서 하면 그 절세 효과가 없다. 그러니까 ISA 내에서는 배당이 좀 많이 나오는 주식을 사서 그러니까 배당 소득에 대한 거를 절세하자라는 게 낫다. 그게 낫다라는 거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 국내 상장된 해외 ETF 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그런 것도 ISA에서 하는 게 낫다라고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일반 계좌에서는 요거 매매 차익에 대해서 과세를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해외 ETF, 국내 상장된 거. 그런데 ISA 내에서 사면 이것도 비과세고 손익통상까지 해줍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솔드박서께서 네. 그러니까 저는 투자해서 돈을 벌어본 적이 없는데 저 같은 마이너스의 손도 ISA 계좌에서 투자하는 게 이득일까요? 물어보셨어요. 네네. 근데 정말 좋은 게 손익통산을 해주기 때문에 좋아요. 만약에 내가 뭐 해외 그 ETF A에서는 손실을 받고 뭐 B에서는 이득을 봤다라고 하면 뭐 50만 원 손실이고 100만 원 이득이다라고 해볼게요. 네. 그러면 보통 일반 통장에서 있으면 100만 원 이득 본 거에 대해서만 15.4% 과세를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퉁쳐가지고 아, 너 50만 원만 진짜 이득을 본 거구나라고 해서 근데 그게 일반형 같은 경우에는 200만 원까지
서민형은 400만 원까지 아예 세금을 안 내는 거죠. 그렇군요. 그리고 넘쳐도 9.9%만 내고요. 그러니까 세금 많이 붙는 배당주나 뭐 채권형 ETF 이런 거를 담아야 이 ISA 통장의 진가를 발휘할 수 있다. 네네. 이런 말씀이고 또 손해 본 것까지 계산해가지고 세금을 깎아주니까 뭐 억울할 일도 별로 네네. 없을 것 같고 그런 장점이 있군요. 장점이 정말 많은데 혹시 또 다른 장점이 또 있을까요? 이게 건강보험에 좋은 건강보험. 점이 있습니다. 네. 이게 9.9% 분리과세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진짜 그 건강보험의 큰 장점인데요. 특히 지역가입자분들께 그래요. 그러니까 보통 건강보험의 소득의 8% 정도 내는데요. 직장 다니고 있으면 내가 4% 내고 또 이제 4%는 직장에서 내주는 거거든요. 네네. 월급이 400만 원이면 회사가 16만 원, 내가 16만 원을 내는 거죠. 그렇죠. 근데 반반씩. 프리랜서 자영업자분들은 지역가입자가 되는데 이 건보료 산정하는 소득이 내가 진짜 그 근로소득으로 버는 것뿐만 아니라 재산도 다 합산이 되거든요. 맞아요. 네, 게다가 금융소득이 1,000만 원이 넘는다라고 하면 그 금융소득 전체가 소득으로 잡혀요. 그러니까 작년에는 금융소득이 999만 원이었어요. 그럼 안 잡히죠. 그런데 올해 1,100만 원이 됐다라고 하면 100만 원만 잡히는 게 아니라 네. 금융소득 전체인 1,100만 원이 다 잡히고 거기에 8%를 내야 되는 거예요. 건보료로. 그러니까 굉장히 많아지는데 ISA 내에서 발생한 금융소득은 다른 소득에 전혀 합산이 안 되고 건강보험료에도 영향을 전혀 주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좋습니다. 근데 궁금한 게 이제 아이한테 이렇게 좋은 거 아이한테 그럼 만들어줘도 되나? 이런 질문이 올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소득이 없는 주부도 가입이 되나? 이런 질문도 생길 수 있는데 이건 어때요? 지금 신보람님, 노명환님 네. 질문해 주셨는데요. 19세 이상부터 가능하고요. 소득 없는 전업주부는 당연히 가능합니다. 가능하군요. 네네. 그런데 또 이제 사람이 이제 살다 보면요. 네. 급히 돈이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네. 근데 그럴 때는 이제 현금을 다 써버리면 이제 투자 중인 돈을 좀 보게 되는데 이렇게 혜택이 많으면 왠지 느낌이 야 들어올 때는 쉽게 마음대로 들어와도 나갈 때는 마음대로 못 가 이런 느낌이 이제 좀 들거든요. 중간에 돈을 빼는 거 가능해요? 네,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그래서 좋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넣었는데 이제 중도 인출 안 돼요라고 하면은 좀 마음이 넣기가 그렇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넣어도 중도 인출이 되는데 원금 범위 내에서 됩니다. 그러니까 2천만 원을 내가 넣었다. 그런데 이제 거기서 뭐 이자가 생기고 배당이 생기고 하잖아요. 그거 더 플러스 된 거는 안 되지만 2천만 원까지 그렇게 뽑을 수 있고요. 그런데 또 이제 유의할 점은 그러니까 한도가 1년에 2천만 원이다라고 했고 네. 총 한도 1억이라고 했는데요. 만약에 내가 필요해가지고 500만 원을 뺐어요. 생활비로 쓰고 싶어서. 그러면 올해 2천만 원을 넣었었는데 뭐 500만 원을 뺐다. 그럼 다시 500만 원을 좀 돈 생겨서 넣어야지 하면은 넣을 수가 없는 거죠. 2천만 원 이미 다 한도를 잡아 먹었기 때문에.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급하면 내가 넣은 원금은 비상금처럼 언제든 꺼내 쓸 수 있다. 네. 부담은 좀 줄어드네요. ISA에서 찾은 돈을요, 그 IRP나 그런 연금 계좌 같은 거 있잖아요. 네네. 여기에 넣으면 세액공제가 가능하다는 얘기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거 주의를 하셔야 돼요. 어떤 거요? 네, ISA에서 찾은 돈을 연금저축이나 IRP로 옮기면요. 옮긴 돈의 10% 세액공제 해줄게 하거든요. 근데 최대 300만 원까지 해주니까 그러니까 옮긴 돈의 3천만 원까지 세액공제 해주는 건데요. 네. 그러니까 세액공제를 받고 나면 이게 묶여요, 돈이. 그래서 무조건 55세 이후에 10년 이상에 걸쳐서 연금으로 받아야 합니다. 네. 이거를 그러니까 나중에 그냥 중간에 인출해도 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면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당장 몇 푼 세금 아끼려다가 목돈이 55세까지 묶일 수 있다. 네, 이 얘기군요. 네, 그리고 이 연금 계좌로 옮기는 거에서 좋은 점 네. 하나가 있는데, 그러니까 그냥 1억이 다 차버린 ISA 있잖아요. 네네. 그런데 내가 이거를 IS 계좌에 넣어서 이제 절세 혜택을 보고 싶어서 넣었는데 이거 좀 아깝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거는 ISA 통장에서 옮기는 건요. 연금저축으로 옮기면
그러니까 다 받아줘요. 연금저축이 원래는 1,800만 원 한도잖아요. 네. IRP랑 합해가지고. 그런데 그게 상관없이 ISA에서는 2억이 되든 다 받아주거든요. 근데 그렇게 옮기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묶일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네. 그래서 연금 계좌 중에서 내가 이제 세액공제 받고 있는 거 말고요. 새로 하나를 더 만드셔가지고 거기다 넣으시면 사실 연금저축에서는 중간에 그러니까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거는 언제든지 뺄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해두시면 좋죠. 그러면 ISA처럼 그러니까 그 굴리고 있는 동안은 세금을 내지 않으니까요. 그렇군요. 오늘 저희 ISA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한번 해주세요. 네, 이게 지금 당장 돈이 없어도 꼭 그러니까 안 만들 필요가 없는 통장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래서 12월 가기 전에 만드셔라 얘기하고 싶고요. 근데 제가 꼭 말씀드려야 되는 유의점 하나 더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네네. ISA 해지하기 전에요. 그 시점에 무조건 다 파셔야 돼요. 안 팔고 그냥 두면 어떻게 돼요? 이게 손익통산이 안 되잖아요. 네. 그냥 평가 금액으로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저 이거 해지할래요 했는데 안 팔았어요. 그러면 그게 그냥 일반 통장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다 세금을 다 내게 됩니다. 그렇게 그래서 되겠네요. 반드시 팔아야 된다. 네. 그렇군요. 바구니 정리할 때는 다 털어내야 된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김나영 선생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의 퀴즈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퀴즈에서는 독일 볼프스부르크에 본사를 두고 있는 자동차 브랜드로 도요타, 현대차 그룹과 함께 글로벌 자동차 판매량 탑3를 꾸준히 유지해온 회사가 어딘지 여쭤봤습니다. 제가 힌트를 무당벌레라고 했는데 딱정벌레를 모티브로 했죠. 콩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들으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네, 정답은요 3번 폭스바겐이었습니다. 전기차 전환 과정에서 중국 시장 부진과 수요 둔화 겹치면서 최근 무려 88년 만에 독일 공장 폐쇄 검토라는 상징적인 구조조정 카드까지 꺼내 들었다. 이런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편의점 상품권 받으실 세 분은요 0129님 그리고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브랜드인데 공장 폐쇄라니 맴짓이에요 라고 보내주신 허윤영님 그리고 30년 만에 우리 집으로 이사와서 짜장면 먹으면서 온 가족이 라디오 들으면서 문자 보내요. 와 축하드립니다. 매일 식당에서 듣다 오늘은 우리 집에서 보냅니다 라고 보내주신 5273님까지 이렇게 세 분께 편의점 상품권 보내드릴게요. 어예진의 방과 후 목돈연구소 끝곡은요 조용필의 걷고 싶다 띄워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오후 4시에도 어김없이 여기 어예진의 방과 후 목돈연구소에서 여러분 기다리고 있을게요.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